보통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나 빠지고요.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 다들 이거 위험 신호로 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선 사이버 공격받고 유럽 핵심 스튜디오에선 수천 명이 파업하는 이 모든 악재가 오히려 이 회사의 독점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벽이 되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상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인데 바로 이 역설적인 해석 때문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시장의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6년 1월 투자 보고서를 가지고 글로벌 라이브 카지노 시장의 절대 강자 이볼루션 AB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니 이 회사를 둘러싼 비관론 속에서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위기가 맞는지 그 본질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런 흐름으로 가볼까 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장 둔화의 원인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의 핵심 논리인 규제의 역설이 브라질과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66%라는 엄청난 수익률의 비밀도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까지 함께 살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보고서도 창사 이래 가장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주가를 끌어내린 문제들이 정확히 뭐였죠? 크게 세 가지 펀치가 거의 동시에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던 아시아의 부진입니다.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서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했고 불법 트래픽을 차단하는 조치가 강화됐죠. 결정적으로 필리핀 정부가 여객 게임 사업자 이른바 포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아시아 매출이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군요. 그런데 내부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조지아 스튜디오 파업이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펀치였습니다. 2024년 7월에요. 전체 인력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조지아 동화국 스튜디오에서 무려 4,000명 규모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4,000명이요? 와... 이건 라이브 카지노 사업의 핵심인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었죠. 외부 악재, 내부 진통까지. 결국 이게 숫자로 증명됐겠네요. 바로 그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뼈아픈 펀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분기마다 20에서 30%씩 성장하던 회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니 시장에서는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보고서는 이 숫자만 보면 안 된다. 그 안에 숨겨진 맥락이 있다고 주장하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환율이라는 변수를 걷어내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러나 유로가 워낙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통화로 벌어들인 매출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환율 효과요? 네, 이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3.9%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지만 온갖 악재 속에서도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거죠. 알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악재 연속인데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악재들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떤 논리죠? 보통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게 규제는 비용이고 족수애죠. 하지만 압도적인 1위 사업자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다르게 작용한다고요? 네.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정부가 대신 만들어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요. 2025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한 브라질 사례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해집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까다롭길래요? 기술적으로는 모든 사용자가 베팅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안면 인식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네, 매번이요? 매번요. 그것도 모자라 30분마다 GPS로 자기 위치를 확인받아야 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규제 당국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동시켜야 합니다. 와, 거의 금융앱 수준의 보안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네요. 웬만한 기술력 없이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 투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과 시스템을 맞춰본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재무적인 장벽도 세웠습니다. 돈 문제까지요? 네. 라이센스를 받는 데만 약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고 총 매출의 1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와, 자본력이 약한 어중간한 경쟁사들은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정도 자격도 안 되면 들어오지 마라고 선을 그어준 셈이네요. 이미 글로벌 표준을 갖춘 에볼루션에게는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상황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라는 회색지대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스윕스테이크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이건 현금을 직접 쓰는 대신 가상화폐 같은 걸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시건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정부가 이것도 불법 도박이다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회색 지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색지대의 최강자가 에볼루션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프래그매틱 플레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경쟁사가요? 네, 규제 압박이 거세지자 이 회사는 결국 2025년 9월 미국 스윕스테이크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경쟁사가 스스로 물러난 건데 이게 정말 그렇게 큰 호재일까요? 프래그매틱 플레이가 나간 자리에 또 다른 회색지대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규제의 핵심이죠. 주 정부들이 단속을 시작했다는 건 이제 그 회색지대 자체가 불법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똑같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니 예전처럼 쉽게 사업을 벌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그 회색지대에 있던 자금과 사용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합법적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한두 업체가 아니라 그 시장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미국의 합법 시장은 이미 에볼루션이 꽉 잡고 있잖아요. 드래프트킹스나 BetMGM 같은 대형 사업자들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 바로 그겁니다. 불법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용자들이 합법 시장으로 넘어오면 그 과실을 에볼루션이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는 거죠. 보고서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째, 저가 공세를 퍼붓던 경쟁자가 사라져서 가격 경쟁 압력이 줄어들고, 둘째, 새로운 고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규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세금 문제도 짚고 넘어가죠.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건 좀 헷갈립니다. 세금을 더 내는 건데 어떻게 이게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악재가 맞습니다. 에볼루션은 그동안 몰타처럼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고 5에서 10% 정도의 세금만 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하니 순이익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유리하다는 겁니까? 핵심은 나만 더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경쟁사도 똑같이 15%를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모두가 다 같이. 네. 그동안 많은 후발주자들이 세금이 싼 곳에 회사를 차려서 아낀 돈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이른바 세금 차익 거래를 통해 경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똑같은 세금 조건에서 싸워야 하니 결국 순수한 제품 퀄리티와 운영 효율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되니까 원래 체력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규제라는 게 일단 통과하고 나면 그 자체가 거대한 진입장벽이 되어서 1등의 지위를 영원히 보장해주는 인증마크처럼 작용하는 거네요. 혹시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약산업이 있죠.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특허를 받고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그 순간 다른 회사들은 수십 년간 그 약을 복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금융업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죠. 은행 라이센스 같은 거요. 네, 정부의 엄격한 인허가를 통과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 라이센스 자체가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이볼루션도 이제 그런 규제 산업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규제가 어떻게 해자가 되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환경을 버텨낼 내부 체력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이야기일 텐데요. 보고서는 이 회자를 현금 창출 머신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66.4%에 달하는 EBWA 마진율.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66%란 숫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경이로운 수치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 사이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잘 나가는 기술주들도 30%를 넘기 힘들죠. 그런데 66%라는 건 1,000원어치를 팔면 660원이 그냥 남는다는 뜻입니다. 와. 특히 직접적인 경쟁사인 플레이텍의 마진율이 23.6%인 것과 비교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격차가 확연히 드러나죠. 거의 3배 차이네요. 그 남는 돈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아낌없이 돌려줍니다. 2025년에만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고요. 7,500억이요? 네, 그리고 순이익의 50%는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보고서 추정에 따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5%에 달할 거라고 해요. 성장주로 분류되던 회사가 웬만한 가치주나 배당주보다 더 강력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됐던 조지아 스튜디오의 대규모 파업 사태, 이런 내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했나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을 보면 그 회사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응 방식에서 이 회사의 경영 스타일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안 하고요? 네, 대신 파업 참여 인원을 포함해 약 1,000명을 해고하고 스튜디오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잠깐만요. 1,000명을 해고했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분산에 성공했다는 분석이지만 그 과정이 정말 극단적이네요. 이런 강경한 대응이 장기적으로 회사 문화나 평판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까요? 직원을 쉽게 자르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분명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비판과 내부적인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경영진이 그 비용을 치르더라도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택했다고 분석합니다. 해고와 동시에 조지아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생산기지를 루마니아, 몰타, 콜롬비아, 체코 이런 여러 국가로 빠르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아예 체질 개선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특정 국가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거죠. 보고서는 이걸 위기를 통해 더 강한 면역력을 얻은 사례로 평가합니다.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든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았네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규제를 통해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해자를 쌓고 있고 66%라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인데 도대체 주가는 왜 PE 10배에서 11배 수준 이렇게까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장주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낡은 프레임이요? 네, 시장은 이 회사를 더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고성장주가 아니라 성장이 멈춘 성숙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이 회사의 평균 PE가 30배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평가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눈앞에 성장률 둔화라는 숫자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상황을 2022년의 메타, 즉 페이스북 사례와 비교하면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죠. 그 비교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당시 메타도 성장률 둔화와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투자 오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PE가 10배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다들 끝났다고 했었죠. 네, 모두가 페이스북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핵심 사업의 독점력과 현금 창출 능력은 여전했고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랬죠? 보고서는 이볼루션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66%의 마진을 내는 독점 플랫폼 기업이 P 10배에 거래되는 것은 명백한 시장의 오해이며 이제는 불안한 성장주가 아니라 독점력을 강화하는 성숙한 가치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와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대화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볼루션이 겪고 있는 현재의 성장통은요, 이게 경쟁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규제가 없는 회색지대에서 투명한 제도권 시장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마찰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아,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둘째, 브라질의 안면 인식, 미국의 회색지대 단속, 글로벌 최저환수의 도입 같은 이런 규제 강화 움직임은 후발주자들이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볼루션의 독점적인 지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66%라는 압도적인 이비타 마진이 보여주듯 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률 둔화라는 이유로 P10배 수준에 거래되는 현재 주가는 이 기업의 강력한 펀더멘털에 기해 매우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 시장의 공포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네요. 이 보고서는 에볼루션의 규제 적응력을 핵심 해자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즉 AI가 고도로 발전해서 실제 사람 같은 라이브 딜러를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수만 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능력과 지금껏 쌓아올린 규제 해자는 그때도 유효할까요? AI 기술이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지,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높은 성벽을 쌓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